분석법은 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그 얘기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있죠. 여기다 투자했더라면 화폐 가치가 달라지는 거, 이걸 고려하는 겁니다. 여기는 맨 먼저 뭐가 있어요? 순현가법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요 수익성 지수법, 세 번째는요 내부 수익률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어쨌거나 얘는요 어떤 부동산에 투자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있죠. 이걸요 내부 수익률을 하는 겁니다. 이거하고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뭐예요? 요구 수익률이죠.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얘가 크거나 같을 때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순현가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1억을 투자하면 1년 후에 1억 2천만 원 들어오는 투자안이 있다. 근데 요거를 현금 유출액, 얘를 뭐라고요? 현금 유입액이라 하는데,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올 돈을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뭐예요? 요구 수익률이죠. 요걸 할인합니다. 할인하게 되면 이게 투자 가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1억 909만 원이 나온다면 10%라면, 그래서 자 여기서 요거 뺀 걸 뭐라고요? 순현가. 이것분에 이거 한 걸 뭐라고요? 수익성 지수 해갖고, 순현가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수익성 지수는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테마 6에 2번 볼게요. 자, 수익성 지수는 자 요걸 보러 가냐면 현금 유입액의 현가, 얘를 뭐라고요? 유출액의 현가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 뺀 걸 뭐라고요? 순현가로 한다면 얘는요 이것분에 이거 한 거니까 이걸요 이 1억을요 현금 유출액의 현가, 1억 909만 원을요 유입액의 현가, 이렇게 해서 1.0909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수익성 지수는 2번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유입액의 현재 가치로 나눈 지수이다. 유출과 유입을 바꿔놓으세요. 유입액의 현재 가치를요 유출액의 현재 가치로 나눈 값이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는 방법이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0보다 작게 하는 할인율이 아니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순현가를 뭘로 만든다고요?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8번 볼게요. 여러 투자안의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순현가법과 내부 수익률법 중에 어느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투자 우선순위는 달라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는 뭘로 선택하라고요? 순현재 가치법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부 수익률법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뭘로 선택하라고요? 순현가법으로 평가해라. 그 다음에 자 9번 보겠습니다. 투자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자, 지금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은 요 세 가지 있죠. 요 세 가지 하고 하나만 더 한다면 현가 회수기간법 있죠. 요걸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고려하는 방법으로 순현재 가치법, 내부 수익률법, 회계적 이익률법 등이 있다. 뭐가 틀렸어요? 회계적 이익률법. 요게 틀린 겁니다.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요걸 계산하라는 문제가 간혹가다 물어보는데, 요때 물어볼 때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거의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보냐면 일기간 모형을 물어봅니다. 일기간. 자, 11번 볼게요. 현금 흐름이 다음과 같은 투자안을 순현재 가치가 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요구 수익률은 10%랍니다. 10%. 자, 그 다음에 사업기간은 1년이라는 얘기죠. 1년 있다 처분한다는 얘기입니다. A 하나만 풀어볼게요. A 하나는 금년에 현금이 5,000원 나갔답니다. 5,000원 나갔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얼마가 들어올 예정이냐면 5,786원이 들어올 예정이랍니다.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 몇 %라고요? 10%라고 했죠? 이때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5,786원 나누기 10%하면 뭐라고요? 1.1. 20%하면 뭐라고요? 1.2. 요게 바로 일시불의 현가계수로 곱한 계산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5,260원 나올 겁니다. 5,260원.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뺀 게 얼마야? 260원이죠? 요거를 순현가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분에 이거 한 걸요, 수익성 지수 해서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해설에 잘 나왔으니까 요걸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테마 7을 보겠습니다. 테마 7. 자, 우리 어림셈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박스를 딱 그린 다음에 두 가지 머릿속에 떠올려야 됩니다. 얘는 뭐라고요? 승수법, 얘는요 수익률법이라고 하는데, 자, 어쨌거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얘는 밑으로 뭐가 들어가요? 소득을 집어넣습니다. 위로 뭘 집어넣어요? 투자액을 집어넣어요. 얘는 밑으로 뭘 집어넣어요? 투자액을 집어넣습니다. 얘를 위로 뭐라고요? 소득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네 칸이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딱 들어와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뭘 기억하라고요? 조순 전후 딱 한 다음에, 자, 이 밑으로 얘는 조소득, 밑으로 뭐 들어가요? 순영업소득, 얘는요 세전, 얘는요 세후 한 다음에 이 두 놈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총투자액. 요 두 놈 뭐라고요? 지분투자액. 그리고 요거는 뒤집어 뭐라고요? 분자분모를 바꿔놓은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비율분석법은 요 세 놈은 항상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뭐라 할까요? 대부비율, 얘는요 부동산 가치분의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얘는요 부채 감당률은요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하는 겁니다. 얘는요 채무 불이익률이다. 자, 유효소득분의 영업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을 더한 게 차지하는 비율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테마 7을 볼게요. 1번. 자,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보다 작으면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한 게 아니라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부족하다. 그 다음에 요거 좀 조심할 게, 대부 비율은요 부동산 가치분의 대출액이 차지한 비율이죠. 요건데, 부채 비율은요 지분 투자액분의 저당 투자액 해줘야 됩니다. 지분 투자액분의 뭐라고요? 저당 투자액. 혹은 부채가 저당 투자액입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요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 아니라 항상 뭐뭐에 대한, 뭐뭐 대비, 뭐뭐 분해, 이거 나오면 다 분모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 아니라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다 해줘야 돼요. 지분에 대한 뭐라고요? 부채의 비율. 그 다음에 이 순소득 승수는 요걸 얘기합니다. 요게 밑으로 뭐가 들어가요? 순영업소득, 위로 뭘 집어넣어요? 총투자액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순소득 승수는 지분 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게 아니라 총투자액을 뭘로 나눴다고요?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회수기간법, 특히 이제 단순 회수기간법을 계산해봐라. 그래서 어쩌다 한번 3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물어보는데, 볼게요. 자, 6번 보겠습니다. 다음 같은 현금으로 있는 투자 안에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단순 회수기간법에 따른 회수기간은,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얼마 투자했냐면 1억을 투자했답니다. 1억을 투자했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 뭐 이렇게 현금이 들어오는데, 첫 해는 3천만 원, 두 번째는요 2천만 원, 2천만 원, 6천만 원, 1천만 원. 첫 해 3천만 원, 두 번째는요 2천만 원, 2천만 원, 자 6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들어오네요. 자, 그러면 1억을 투자했을 때 몇 년 걸리나 보겠습니다. 몇 년? 일단 1년, 2년은 더 걸려 안 걸려요? 더 걸리죠. 3년은 더 걸려요 안 걸려요? 3년은 더 걸리죠. 근데 3년까지 얼마를 회수했어요? 자, 7천 회수했죠. 그러면 추가로 얼마만 더 회수하면 돼요? 3천만 원만 더 회수하면 되는데, 4년째 6천만 원 들어오니까 한 6천 중에 3천만 원 회수하니까 반년이 더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 계산하면 얘는요 3.5년입니다. 자, 어떤 분은 이제 3.5년까지 계산이 됐는데, 아, 그러면 3년 5개월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0.5년이면 반년이죠? 그럼 1년은 몇 개월로 돼 있어요? 12개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년 하면요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3년 6개월. 그 다음에 그 밑에 테마 2를 볼게요. 자,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해봐라. 이렇게. 자, 대출 가능 금액은 요거를 담보 잡고 돈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해당 주택을.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LTV 위주로 돈을 빌려줬는데, 얘는요 부동산 가치 대비 뭐라고요?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그 사람이 소득도 좀 보고 빌려줘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D라는 건 뎁 돼갖고, 자, 요 담보대출로 인해서 매액이 지불하는 돈이죠. 요걸 얘기합니다. to는 뭐뭐 대비, I는요, 인컴. 그래서 연간 소득 대비 해당 주택을 담보 잡히고도 돈 빌렸을 때 매액이 원리금 지불액, 요걸 얘기합니다. 요거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그 원리금 균등 상환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대출액에다 뭘 곱하라고요? 저당상수 곱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곱한 게 이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게 나온다면, 요 계산된다면 요게 요 금액을 충족하는 최대의 대출액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다른 부채가 있다. 요걸로 인해서 나가는 돈 외에도 다른 부채로 나가는 돈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부채로 나가는 거는 이자는 여기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자, 볼게요. 테마 1에 2번 볼게요. A의 소유주택 시장 가치는 3억이랍니다. 얘는 얼마제라고요? 3억이래요. 그 다음에 연간 소득은 5천만 원이랍니다. 5천만 원이다. 그리고 자, 다른 부채가 없으니까 다른 부채로 나가는 이자는 없겠네요. 제로다. 그래서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연간 저당상수는 0.1이랍니다. 자, 그리고 대출 승인 기준은요, LTV는 60%, DTI는요 40%랍니다. 얘는 60%, 얘는요 40%래요. 자, 그럼 다 됐네요. 어쨌거나 LTV를 충족하는 대출액은요 3618에서 얼마라고요? 1억 8천만 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DTI를 충족하는 요 분자가 얼마가 돼요? 4, 5, 20에서 2천만 원 돼야 됩니다. 근데 다른 이자는 없죠? 그러니까 요게 최대 얼마가 돼야 돼요? 2천만 원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 요 곱한가 이거죠? 그럼 얘를 요거 나누면 됩니다. 그럼 얼마라고요? 2억이 됩니다. 그러면 둘 중에 뭐가 작아요? 둘 중에 요거랑 요랑 작은 금액이 얼마예요? 1억 8천이죠? 1억 8천을 답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써놓고 나니까 복잡하지만 사실은요, 나중에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는 거 나오죠? 요거를 0.1로 나누면 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랑은 비교하면 됩니다. 나중에 숙달되면 금방 합니다. 그 다음에 테마 1을 볼게요. 자, 이자율 조정이다 해서 2번 볼게요. 시장이자율이 고정금리 약정이자율보다 높아지면 차입자는 조기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높아지면 조기상환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낮아졌을 때, 시장금리가 굉장히 내려갔을 때 조기상환하려고 할 겁니다. 낮아지면 해줘야 됩니다.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3번 볼게요. 3번. CD금리가 상승하면 CD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반대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같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CD금리에 맞춰서 금리를 연동시켜서 조정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CD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같이 상승한다. 4번 볼게요. 변동금리 이자율과 고정금리 이자율이 현재는 같답니다. 근데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 차입자는 현재는 같은데 금리 상승이 예상될 경우에 그 변동금리로 빌렸다가는 금리가 막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아예 고정금리로 빌리려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차입자는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유리하다. 변동과 고정을 바꿔놓으세요. 고정금리 대출이 뭐보다 유리하다고요? 변동금리 대출보다는 유리하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그러니까 툭하면 변동시킬수록 이자율 변동의 위험은 차입자에서 대출자로 전가된다. 차입자하고 대출자를 바꿔놓으세요. 대출자에서 누구한테라고요? 차입자한테로 전가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돈 빌려간 자가 손해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태 이제 원금 이자를 갚아나가는 방식은 이렇게 요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자, 얘는요, 원금 균등상환 방식. 얘는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얘는요, 체증식인데, 요거는 이제 대출 초기입니다. 대출 초기에 자, 보니까 원금 상환액이 가장 많은 게 어떤 거예요? 원금 균등. 가장 작은 게요, 체증식.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도 마찬가지, 원리금 지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금 지불액이 가장 많은 게 어떤 거예요? 원금 균등. 가장 작은 게요, 체증식. 그리고 얘는 항상 중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대출 초기에 이렇게 좀 가장 많은 게 얘고, 가장 작은 게 얘고, 얘는 항상 중간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기초로 해서 문제 볼게요. 테마 3의 1번. 차입자가
대출액을 조기 상환할 경우에 원금 균등 방식은 원리금 균등에 비하여 대출 잔액이 많다가 아니라 작다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 조기 상환할 때 얘는 초기에 가장 많이 갚았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금액이 뭐라고요? 가장 작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일정 기간 동안의 상환액을 특정 비율로 증액하여 원리금 상환액을 초기에는 적게 부담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부담액을 늘려가는 방식. 요거는요, 체감식이 아니라 체증식 상환 방식 해줘야 됩니다. 체증식 상환 방식. 4번 볼게요. 상환 첫 해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방식이 원금 균등 방식보다는 상환 첫 해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이 원금 균등보다 작겠죠? 작다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원금 균등은 원리금 균등에 비하여 전체 대출기간 만료 시에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더 많다가 아니라 작다 해줘야 돼요. 적다. 왜냐하면 원금 균등은 일단은 셋 다 원금 갚는 금액은 똑같죠? 근데 얘는 이자율이 가장 낮습니다. 얘는 뭐가 낮아요? 이자율이 가장 낮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자 줄 돈이 적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얘는 초창기부터 원금을 착착 갚아나가요? 안 갚아나가요? 갚아나가는 바람에 나중에는 뭐 이자 줄 돈도 별로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행한테 준 돈이 가장 작은 게 어떤 거예요? 얘입니다. 얘가 가장 많이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자, 6번 다시 읽어볼게요. 원금 균등은 원리금 균등에 비하여 전체 대출기간 만료 시에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더 많다가 아니라 적다 해줘야 됩니다. 적다. 자, 그 다음에 요 계산 문제를 풀어볼 때 요 계산 문제를 물어볼 때는 맨 먼저 보통 매년 단위로 물어봅니다. 매년 갚을 원금액은 요걸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요거 먼저 딱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자를 계산할 때는 항상 남아있는 금액에 이자가 붙는 겁니다. 남아있는 금액에. 자, 7번 볼게요. A씨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5억을 대출받았는데 은행의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9회차에 상환해야 될 원리금 상환액은 자 9회차에 갚을 원금하고 이자 합계액은 얼마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대출금리는 고정금리고 5%랍니다. 기간은 20년이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면서 매년 단위로 갚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 빌렸다고요? 5억을 빌렸네요. 5억을 몇 년 동안 갚기로 했어요? 20년 동안 갚기로 했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매년 2,500만 원씩 갚아야 됩니다. 2,500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자는 항상 원금 중에 5억 중에 그동안 얼마를 갚았냐면 2,500만 원씩. 자, 지금 8회차예요? 9회차예요? 9회차죠. 그럼 8번을 갚았겠네요. 그동안. 자, 이게 바로 그동안 갚은 돈입니다. 갚은 돈. 여기다가 약정금리가 5%였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1,500만 원 될 겁니다. 1,500만 원. 그러면 원금 2,500. 이자 얼마요? 1,500. 합쳐서요. 3,000만 원. 이렇게 갚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 시간에 이런 얘기를 쭉 했었는데 어떻게 좀 기억나시나요? 예? 처음 들어봐요? 자, 네 얼굴도 또 기억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기억하냐? 일주일 만에 난 선생도 바뀐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죠? 자, 오늘 어디를 볼 거냐면 강의 노트 있죠? 자, 121페이지 보겠습니다. 121페이지.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언제냐면 5월 6일인데, 그날 빨간 날입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빨간 날은 이제 보통 이제 공휴일 날은 주요 합반에서 강의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전만 할 겁니다. 오전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다음 주 5월 6일 날 10시부터 이렇게 2시까지, 요 2시까지는 3, 4월 마지막 강의를 할 겁니다. 3, 4월 마지막. 그러니까 감정평가 3방식이라는 거 할 겁니다. 이때 할 거고, 그 다음에 점심 식사하시고 3시부터 6시까지 이럴 때까지는 5월달 6월달 첫 강의를 할 겁니다. 요거는 마지막 강의. 얘는 뭐라고요? 첫 강의. 이렇게 해서 10시부터 몇 시까지라고요? 6시까지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애들하고 놀러 가는 거는 5월 5일 날 가는 거지 5월 6일 날 가는 거 아닙니다. 5월 6일 날은 피곤하니까 쉬라고 집에서 쉬라고 하는 거지 애들 데리고 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 데리고 노는 날은 언제라고요? 5월 5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5월 6일 날은 비 오나 왔다가 나오세요? 나오실 거예요?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예? 결혼했어요? 아, 안 했어요? 그럼 당연히 나와야지. 애도 없는데. 자, 이렇게 해서 5월 다음 주에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 줄 아세요? 네, 뭐 질문 있나요? 이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유동화 제도라는 거를 공부할 건데, 그리고 가능하면 이 지금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자, 이 5월달 오늘부터 요거 있죠, 요거 하고 제가 나눠드리는 문제집 있죠? 요것만 갖고 오세요. 요거 갖고 오시고 제가 계속 이제 교재에는 페이지 번호를 불러드릴 거니까 집에 가셔서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요거 위주로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여기서 거의 다 물어봅니다. 이렇게. 요거 있죠? 요거 나누는 문제집 있죠? 요거. 이 문제, 한 문제를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문제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퀄리티가 높습니다. 뭐가 높다고요? 딱 읽어보시면 문제가 상당히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어디가 막 지저분한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거 자꾸 하니까 머리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깔끔하고 정갈한 문제이죠? 이런 걸 자꾸 풀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자꾸 이해시킬 수 있는 문제들 있죠? 이런 거 자꾸 풀어야 됩니다.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문제집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 있나요? 예? 앞에 잘라서 그래요. 잘라서. 금융 써 있잖아요. 금융부터 반 딱 잘라서. 그죠? 이거 저기 있잖아요. 저기 저 문제집 있잖아요. 저거. 저거 갖고 오셨나요? 이거 갖고 오세요. 항상 그거 항상 계속 이거 할 때도 계속 풀 겁니다. 할 때도 풀고, 그리고 마지막에 2시부터 한 40분 정도 할 때도 있죠. 그때도 요걸 가지고 기출문제 풀 거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래, 항상 이렇게 끼고 다니세요. 이렇게 끼고 항상 한 손에는 요약집, 한 손에는요 문제집, 이렇게 해서 요 두 놈을 박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갖고 다니시면 됩니다.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렇게. 여보세요?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말 더럽게 안 됐네, 진짜. 자, 어디를 볼 거냐면 1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당 채권의 유동화라는 얘기는, 유동화라는 표현 자체는 일단은 당장 현금화시키자, 그런 얘기입니다. 뭐라자고요? 당장 현금화시키자. 그러면 저당의 유동화, 저당 채권의 유동화, 대출 채권의 유동화, 저당권의 유동화, 다 표현만 달리할 뿐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돈 한 번 빌려주고 나면 20년, 30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받을 채권이죠. 요거를 누구한테 당장 받을 권리를 파는 겁니다. 그럼 바로 돈 생길 수 있죠. 이걸요 유동화 시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기가 딱 뭐가 있냐면 신한은행이 딱 있어요. 자, 신한은행이 제2동탄 신도시가 생긴다고 하길래 여기다가 지점을 하나 딱 입점했습니다. 입점해서, 자, 어쨌거나 이제 소비자한테,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아파트 소비자한테 이 자금을 딱 빌려주고 나면 이제 두 가지 권리가 딱 생깁니다. 자, 당연히 돈을 빌려줬으니까 원금도 받을 권리가 있고, 이 사람한테 이자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원리금 수취권, 이렇게 할게요. 요거는 요 사람한테 받을 권리 아닙니까? 이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요 이 민법에 따르면 채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요? 채권.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돈을 못 갚는다, 못 갚을 경우는 담보로 잡은 부동산 있죠? 요거 팔아서 회수할 수 있는 권리, 이걸요 저당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저당권은 이 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물권 해줍니다. 뭐라고요? 물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신한은행이 100억을 예금 받아서 아파트 구입한 사람들 100명한테 딱 1억씩 빌려줬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거의 할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빌려주고 나면 이 조금 이따 하겠지만 이건 전부 다 정부 지원 저당인 정책금융인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최소 10년 내지 30년입니다. 근데 한번 빌려주고 나면 20년, 30년에 걸쳐서 회수하는 건데 우리가 예금할 때는 뭐 1억씩 예금하고 이러나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찔끔찔끔 예금 받은 100억을 한 방에 빌려주고 났더니 더 이상 나중에 30년에 걸쳐서 회수하는 바람에 더 이상 빌릴 돈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유동성 위험이다 해줍니다. 현금이 똑 떨어지는 위험을 뭐라고요? 유동성 위험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나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보자. 여기 뭐가 있냐면 이렇게 몇 번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기관 투자자는 투자자인데 자, 이 기관의 성격의 투자자. 우리나라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주로 참여합니다. 이렇게. 자, 이 증권시장에서 투자자는 크게 세 가지 부류로 이제 나누는데,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있고, 기관의 성격으로 투자하는 자도 있고, 외국인 투자자, 이렇게 구분하는데, 기관 투자자는 그야말로 자금을 긁어 모아서 투자를 전문화하는 기관이 있죠? 요걸 뭐라고요? 기관 투자자 해줍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생명보험사인데, 생명보험사 요 앞에 보험사 있어 없어요? 이런 사람들, 이런 그 집단은 돈을 예금, 보험료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이거 긁어 모아서 이거를 어디에 금고에 쌓아놓는 게 아니라 이 똘똘한 아들 채용해서 주로 이제 주식에 주로 많이 투자합니다. 어디라고요? 주식 거기다 돈을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불이 나거나 누가 이제 사망하게 되면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미래에셋이라든가 하나투자증권, 삼성자산운용 이런 거를요 투자신탁사다 줄여서요 투신사라 하는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같은 사람들 자금을 펀딩해서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받아 이걸 가지고 주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 그 다음에 뭐 종합금융사라든가 우리 연기금 같은 거 있죠? 연기금 우리 국민연금 낸 걸 가지고 주로 이제 주식에 주로 많이 투자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요 홈플러스 이런 데 막 투자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은행도 때로는요 예금 받은 거를 대출만 해주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요 주식에 투자할 수 있죠. 이럴 경우는 얘도 뭐라 해요? 기관 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형태를 다 기관 투자자 해주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무조건 주식에만 투자해라.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될 만한 건 다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따 잠깐 다시 언급하겠지만 뭐 채권이라도 투자할 수 있고 금이라든가 은에 투자할 수 있는 거고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거고 달러라든가 NY 투자할 수 있고 어쨌거나 영화 만드는 데 투자할 수 있고 어쨌거나 뭐 돈 되는 거 다 투자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보자. 자, 얘네들한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원리금 수집권과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팔아보자. 팔아본다면 얘네들이 만약에 사줄 수만 있다면 이렇게 자금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또 다른 소비자한테 또 다른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한테 빌릴 수 있는 거죠. 그럼 뭐가 생겨요? 원리금 수권 저당권 생기죠. 그러면 이 권리를 또 파는 겁니다. 그럼 또 돈 생기죠. 그러면 또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뭐가 생겨요? 원리금권 저당권 생기죠? 그럼 이 권리를 또 파는 겁니다. 그럼 또 돈 들어오죠? 그러면 또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뭐가 생겨요? 원리금권 저당권 생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까 그 100억 가지고 한 5천 명 이상을 막 계속 빌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천 명이 와서 돈 빌려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뭐라고요? 대출 채권의 유동화 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빌려주게 되면 20년, 30년에 걸쳐서 장기간 묶여있는 채권이죠. 요거를 팔아치우면 바로 돈 되는 거죠. 이런 걸요 유동화 제도다 해줍니다. 무슨 제도라고요? 유동화. 근데 문제는 얘들이 사줘야 되는데 안 사줬다는 얘기죠. 왜 안 사주냐면 그 투자할 데가 없고 이런 데 투자합니까? 특히 얘는 단기 대출이에요, 장기 대출이에요? 장기 대출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입니다. 자, 항상 요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헷갈려요. 내가 신한은행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신한은행인데 내가 얘한테 돈 빌려주면 뭐가 생겼다고요? 원리금권 저당권 생기죠. 그럼 이 권리를 다 돈 받고 팔아치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한테. 그러니까 얘가 담보대출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쏙 빠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빠지겠다고요? 쏙 빠지겠다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완전히 빠질 수 있나요? 완전히 빠질 수 없는 게 얘랑 얘는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인데 얘가 여기 와서 돈 갚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중간에 서서 들어온 돈만 전달만 해주겠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원금이자 갚으면 그대로 전달해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전액을 다 전달하면 대화인데요. 자, 그럼 나는 뭐 먹고 삽니까? 나 남는 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들어온 돈에서 삥을 뜯고 넘깁니다. 뭘 뜯고 넘기다고요? 삥, 요걸 유식한 편으로요 수수료를 하는 겁니다. 요거 빼고서 넘기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1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한다길래 최대 7천만 원까지 빌려줬는데 그럼 7천만 원 받을 권리 다 누가 갖고 있어요? 얘가 갖고 있는 겁니다. 갖고 있는데 나중에 한 5년 정도 지나서 옆에 장래시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담보가치가 폭 나갈 수 있죠. 네, 거기다가 또한 장래시장 때문에 재수 없어서 회사도 그만두게 된 겁니다. 그럼 돈을 못 갚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못 갚으면 얘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거 경매처분에서 회수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담보가치가 폭락하는 바람에 3천만 원 회수했습니다. 매각대금. 그러면 7천만 원 받을 권리 얘가 갖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3천만 원 회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삥 뜨고 넘겨주면 되는 거죠? 저당권이 뭐냐면 물건 팔아서 회수하시는 권리 아닙니까? 이걸 다 얘가 갖고 있는 거죠? 얘한테 넘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손안할 짓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뭐하러 합니까? 이렇게 뭐 투자할 데가 없어 이런 데 투자합니까?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하겠지만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제도가 IMF를 벗어나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인데 자, 요 시대적 배경을 좀 알고 있어야 좀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자, 어쨌거나 IMF 이전까지는 거의 뭐 지금도 상당히 그렇지만 그전에는 거의 이랬습니다. 기업들 간의 거래는 거의 뭐라고요? 외상거래였습니다. A라는 기업은 B한테 외상으로 팔았죠. 그럼 외상값 받을 게 있어 없어요? 있는데 A가 그러는 겁니다. 너 뭐 믿고 그 외상으로 파냐 했더니 자기가 어음을 써주겠답니다. 어음은 일종의 수표처럼 생긴 건데 거기다 이제 나중에 돈을 주겠다는 어떤 유가증거는 맞습니다. 근데 요거는 만약에 자기가 일부러 돈을 안 갚았다. 외상값 안 갚으면 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자, 이 문제는 다른 기업도 막 연쇄 부도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못 갚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형사처벌하기도 애매합니다. 어쨌거나 돈을 못 주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어쨌거나 외상값 받을 게 있네요. 이렇게 B는 C한테 외상으로 파는 거죠. 외상값 받을 게 있네요. 이렇게 C는 대기업들한테 외상으로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외상값 받을 게 있는 거죠. 이렇게 결국 이런 게 하청기업이고 이런 게 뭐라고요? 대기업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97년 1월 달부터 한보철강이 망하기 시작하면서 한보철강을 구성하고 있는 하청업체가 거의 4,000개 이상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망하니까 줄 돈 있어 없어요? 없고 얘도 못 주는 거죠. 얘도 못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연쇄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쇄부도. 그리고 얘네들은 은행에서 이 돈을 빌려서 생산활동 하는데 얘네들도 돈을 회수를 못하니까 은행 돈도 못 갚는 겁니다. 은행은 우리 같은 가게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대출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들도 회수를 못하니까 예금자들의 돈도 못 떠줄 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예금자들의 돈도 못 돌려준 거 있죠. 이게 미국의 이제 경제 대공황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40%가 넘는 실업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어마어마한 실업률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까지는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5천만 원이 안 되는 거 있죠? 이거 다 정부에서 보증을 섰던 겁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증 섰기 때문에 갚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으니까 자, 97년 11월 달에 IMF로부터 돈을 빌려왔죠. 그리고 공적자금 일부 투입해서 일단은 만기가 도래했던 외채 2천억 달러 막은 겁니다. 그리고 남는 돈 가지고 자, 이 은행 돈이죠. 예금자 돈을 막아줬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일은행, 그 다음에 서울은행, 조흥은행, 한일은행, 상업은행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부실했던 이런 은행들입니다. 이 은행들의 돈을 다 막아줬던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자, 자체로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좀 몇 가지를 강구했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자, 98년도에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은행들한테 이 특수목적 회사를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다 해갖고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해냈는데 이것들은 거의 대부분은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합니다.
회사가 분명히 있는데 무슨 페이퍼 컴퍼니냐? 이거는 이제 자 이거 은행하고는 별도로 회계 처리하려고 이렇게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페이퍼 컴퍼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니네들 그 외상으로 물건 팔았으면 외상값 받을 권리 있죠? 이걸 매출 채권 해줍니다. 이런 거를 이런 데다 팔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주겠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그럼 이 돈이 이제 이쪽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쇄 부도 이런 거 막을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은행 돈도 막을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은행들이 갖고 있는 미수금이라든가 아니면 카드 회사 같은 경우는 카드론 대출해 준 거죠. 이런 모든 권리를 여기다 팔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 사겠다는 얘기죠. 자,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는 자동차 대금 대신 내준 거 있죠? 이런 권리도 여기다 다 팔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들 사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경제가 막 돌아갈 거 아니냐? 숨통이 트이면서 돌아갈 거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얘네들도 돈이 있어야 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마련하려고 기관 투자자들한테 이 구입한 채권을 그대로 팔아치운 게 아니라 요걸 가공해 갖고 유가증권의 형태로 팔았는데 요걸 뭐라 하냐면 asset backed securities에서 이걸요 자산담보증권 해줍니다. 뭐라고요? 자산담보증권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유가증권의 형태로 파는 거니까 얘들이 뭐 사줄 거 아니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연쇄부를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요거는 거의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냐면 자, 어쨌거나 얘는 결국은 ABS라는 권리에 실어서 이제 파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돈은 대부분은요 대기업들한테 받을 돈 아닙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떤 대기업이 망할지 알아요, 몰라요?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함부로 샀다가는 지네들도 크게 손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는 실패했던 겁니다. 실패했고, 자, 그래서 99년도에 이제 이쪽으로 올게요. 이 코모코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지금은요 금융공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ABS라는 제도를 도입했었는데 이 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공사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니네들 우리한테 무조건 원리금 수취권을 팔아라. 그러면 우리가 웬만하면 사주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웬만하면 사주겠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거 주가도 500선이 무너졌고 주택 경기는 최악이었습니다. 거래는 뚝 끊기고 건설업자는 뭐 손가락 빨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주택 경기만 살려놓는다면 다른 경제까지 파급적으로 좋아질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자, 이 당시에 이제 이 금융공사, 그러니까 코모코라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니네들 뭘 팔으라고요? 원리금권과 저당을 팔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들은 계속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한테 돈 빌려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얘네들도 돈이 있어야 사줄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이게 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돈이 있어야 사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얘네들도 이제 돈을 마련하려고 구입한 원리금 수권과 저당권을 그대로 팔아치운 게 아니라 요걸 가공해갖고 유가증권의 형태로 팔았는데 요걸요 모기지 하면요 담보대출 얘기합니다. 모기지를 기초로 해서 시큐리티스에서 이걸요 저당담보증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당담보증권 해주는데 얘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정부 투자기관에서 지급 보증해주겠다 나온 겁니다. 뭘 하겠다고요? 지급 보증해주겠다.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렇게 해볼게요. 자, 신한은행이 납니다. 누구라고요? 납니다. 내가 얘한테 돈 빌려줬죠? 그러면 7천만 원 빌렸을 거 아닙니까? 그 7천만 원 받을 권리를 다 얘가 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권화돼서 얘한테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담보를 해주려 한 거 똑같은 겁니다. 이론적으로 되셨죠? 그러면 나는 쏙 빠지겠다 그런 얘기인데 내가 완전히 빠질 수 있나요? 빠질 수 없는 게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알아요, 몰라요? 더 모르겠죠? 그러니까 나는 중간에 서서 들어온 돈만 전달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원금이자 갚으면 삥 뜯고 넘겨주겠다는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로요. 결국은 자 삥을 뜯은 상태에서의 발행금리를 정합니다. 결국은 삥 뜯고 넘겨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7천만 원 받을 걸 누가 갖고 있어요? 얘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장래시장이 들어온 바람에 경매 처분했는데 얼마 들어왔다고요? 3천만 원 들어왔죠. 그러면 3천만 원 넘겨줬겠죠. 근데 넘겨주려고 했더니 얘가 뭐라고 했어요? 지급 보증해주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3천만 원 들어왔지만 얘한테 얼마 줘야 돼요? 7천만 원 다 줘야 됩니다. 그럼 얘가 손해할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권리를 막 사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 기관 투자자들이 갖고 있었던 돈들이 주택시장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대한민국이 IMF에서 벗어나는데 일조를 했던 제도 있죠. 이 제도가 MBS 제도입니다. 자, 지금부터 애초에 이렇게 돈을 딱 빌려주는 시장을요, 1차 저당 시장, 그리고 대출채권이 이렇게 유통되는 시장을요, 2차 저당 시장 해주는데, 이 시장의 구조를 간혹 물어보니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121페이지 볼게요. 121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자, 맨 아래 6번째 줄 보시니까 1차 저당 시장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읽어볼게요. 자,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진 시장, 애초에 돈을 빌려주는 시장을 뭐라고요? 1차 저당 시장이다. 그러면 요거를 얘네들을 1차 저당 시장의 대출자라 해서 1차 저당 대출자, 얘는 뭐라고요? 2차 저당 대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차 저당 대출자들은 자 보세요. 얘네들은 자, 이 돈을 빌려줬으면 이 원리금치권과 저당을 갖고 있죠. 이 권리 갖고 있으면 이자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이게 주업 아닙니까, 얘네들? 다만 대출 자금이 부족할 때 이거 팔으라는 얘기지 무조건 팔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읽어볼게요. 1차 저당 대출자들은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저당을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자산의 집합의 일부로 보유하기도 하고 2차 저당 시장에서 그들이 설정한 저당을 팔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2차 저당 시장. 1차 대출기관과 기관 투자자들, 우리나라에선 주로 기관 투자자가 참여합니다. 투자자들 사이에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 이러한 시장을요 2차 저당 시장. 그러면 자, 2차 저당 시장은 결과적으로 MBS 팔으면 돈 되죠. 이걸 여기다 구입하는 데 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꾸로 해서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자, 이 그 주택 시장으로 자금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해 줍니다. 공급해 주는 역할. 읽어볼게요. 2차 저당 시장은 이러한 거를요, 이런 걸 특수 목적 회사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자, 이 그 자산 유동화 회사 같은 경우는 페이퍼 컴퍼니지만 얘는 실체가 있는 회사입니다. 종업원도 직접 채용해서 운영하는 이러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특수 목적 회사 혹은 특별 목적 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 자금을 대출관에 공급해 준 시장이 있죠. 요거 세 번째 볼게요. 2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부를 받은 원래의 저당 차입자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없어요? 없다. 자 보세요. 자, 소비자하고 신한은행은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이죠. 근데 소비자하고 얘하고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4번 볼게요. 2차 저당 시장은 저당 유동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시장은요 2차 저당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얘들도 마찬가지로 자, 은행들로부터 구입한 저당 채권들의 집합 있죠. 여기저기서 구입한 채권들의 집합을 그냥 갖고 있으면 이자 생겨요, 안 생겨요? 이자 생길 수 있죠.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대출 자금이 부족했을 때 뭐라고 이거 팔아치우라는 얘기지 무조건 팔라는 얘기는 아니죠. 이렇게. 그러니까 2차 저당 대출기관들도 매입한 저당 패키지,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구입한 어떤 채권들의 집합들이 있죠. 이거를 뿌로미 패키지라고 할게요. 매입한 저당 패키지를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 일환으로 가지고 있기도 하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MBS 형태로 팔기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자, 가장 큰 관건은 어디에 있냐면 얘네들이 이거 사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사주면 이런 제도는 자, 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관 투자자들도 뭐라고요? 기대 수익률이 뭐보다 클 때요? 자기들이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게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근데 자 보세요. 얘네들은 잠시 하겠지만 자, 요때 얘들한테 빌려주는 그거를 이제 모기지론이라 하는데 보금자리론 해주는데 얘네들의 그 금리가 예를 들어 5%라고 치자. 몇 프로라고요? 5%로 빌려줬다고 치자. 그러면 얘들이 5% 이자를 갚아야 안 갚아요? 갚는데 이걸 그대로 넘겨주면은 얘들은 남는 게 없죠. 삥을 뜯고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0.3% 정도를 빼고서 넘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자, 들어온 돈을 그대로 MBS 발행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 얘네들은 MBS 발행 수수료를 그 금리를 좀 낮게 책정해서 거기서 들어온 데서 빼고서 넘겨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도 한 0. 몇 프로 하고요, 2% 빼고서 이제 넘겨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들이 이제 기대 수익률이 얼마라고요? 한 4.5%라고 치자. 몇 프로라고요? 4.5%인데 요구 수익률은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얘는 위험에 따라 적용되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요? 위험이 커지면 요구하는 수익도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고 위험이 작으면요? 요구수도 작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얘들은 거의 지급보증 해줘야 안 돼? 안 해요? 정부 투자기관에서 지급보증 해준 거죠. 결국 정부에서 지급보증 해준 거니까 위험이 커요, 작아요? 상당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구수익률 한 2%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살려고 안 살려고요? 살려고 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구조를 좀 명확히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요거 지우지 마시고 요대로 계속 진행할 겁니다.